오늘 아침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언제 불을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부엌에 왔는지조차 가물거렸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아침인가 점심인가.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다. 이상했다. 분명 아침밥을 먹은 것 같은데 왜 또 찌개를 끓이고 있는 걸까?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냉장고 안에는 똑같은 된장찌개 반찬통이 4개나 있었다. 모두 같은 크기, 같은 색깔.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스레인지 옆 벽에는 노란 포스트잇이 7장쯤 붙어 있었다. 가스 잠그기, 외출 시 문단속, 약은 아침 저녁 한 알씩, 핸드폰은 현관 신발장 위, 선미 전화번호 10-XXXX-XXXX. 글씨는 둘째 딸 선미 것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메모지들이 집 안 곳곳에 붙기 시작한 게. 나는 그 메모지들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 며칠 전이었나, 몇 주 전이었나? 병원에 다녀온 날. 선미가 나를 모시고 갔던 그 큰 병원. 의사 선생은 젊고 친절했지만 표정만은 무거웠다. 초기 알츠하이머.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료실 안공기가 멎은 것 같았다. 선미는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약물 치료, 규칙적인 생활, 인지 훈련. 그리고 가족의 관심과 돌봄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를 불안이 밀려왔다. 치매. 그 단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뉴스에서, 드라마에서, 동네 어르신들 이야기에서 수없이 들었던 단어. 하지만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몇 달간 나는 조금씩 이상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가끔은 손주 이름이 헷갈렸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다. 75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지난주였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잊어버렸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낯선 집처럼 느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만. 다음 날 아침 선미가 빨래를 하다가 알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불쌍하다는 눈빛. 그리고 두려움.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미가 부엌에서 전화를 했다. 큰아들 준호에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다. 엄마 치매래. 초기라는데. 앞으로 누가 모실 건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오빠는 바쁘니까 알지. 그래도 가끔은 와줘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 그 말에 담긴 피로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왔다. 큰아들 준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큰 회사에 다니고 차도 좋은 걸 몰고 옷도 항상 말끔했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고 손주들은 영어 유치원에 피아노 학원에 바빴다.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소파에 앉지 않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 거실 구석 서랍장, 안방 쪽을 훑었다. 그리고 선미에게 물었다.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고 계세요? 선미가 잠시 멈칫했다. 왜? 아니, 그냥.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준호는 그날 2시간쯤 있다가 갔다. 가면서 선미에게 작은 봉투를 쥐어줬다. 간병비라고 했다. 선미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준호가 억지로 쥐어주고 갔다. 나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봤다. 준호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크고 반짝이는 차. 그 차 안에서 준호는 핸들을 잡고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보고 갔다. 내 큰아들. 내가 대학 등록금 대주느라 악착같이 일했던 그 아이. 지금은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비알.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를 얼룩. 나는 그 얼룩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다. 심장마비였다. 갑자기였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깨우러 갔는데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다. 아이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일주일 만에 다들 돌아갔다. 각자의 삶으로.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남편의 옷을 정리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 혼자 살고 아프면 조용히 죽어야겠다고.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막내 재석이 왔다. 재석은 항상 웃었다. 형이나 누나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아이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재석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다. 재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건물 임대료 잘 들어와?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았다. 재석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눈빛은 절실했다. 왜 그러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재석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한참 후 또 물었다. 엄마, 혹시 급하게 돈 좀 쓸 일 있으세요? 없는데. 그럼 통장에 좀 여유 있으시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엄마 건강하시죠? 약은 잘 드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다. 저 아이는 지금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걸 걱정하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변했다는 걸.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걸 수도 있다.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췄고 올 때마다 집안을 둘러봤다. 시선이 머무는 곳은 늘 같았다. 거실 구석 서랍장, 안방 옷장, 그리고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서류 가방. 재석은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빙빙 돌려 꺼냈고 선미는 지쳐 보였다. 선미만 매일 왔다.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에 데려가 주었다.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내가 똑같은 반찬을 만들면 말없이 치워줬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점점 그늘이 깊어졌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선미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선미는 울고 있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다가가고 싶었다.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다. 괜찮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위로하면 그 아이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지금 저 아이들에게 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돌봐야 할 짐, 나눠야 할 재산, 부담스러운 존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탁자 위에 낯선 팜플렛이 놓여 있었다. 실버 요양병원. 파란색 표지에 환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실려 있었다. 깨끗한 시설, 전문 간병 서비스, 24시간 의료 지원. 나는 그 팜플렛을 한참 들여다봤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선미는 아닐 것 같았다. 준호였을까? 아니면 재석이었을까? 팜플렛을 천천히 넘겨봤다. 깨끗한 방, 넓은 정원, 함께 식사하는 노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곳은 결국 버려지는 곳이라는 걸. 그날 오후 선미가 왔다. 팜플렛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런 거 놔뒀어? 선미는 팜플렛을 집어들고 한참을 노려봤다. 그리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오빠들이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알아본 것뿐. 그 말이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화장실이 가고 싶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다가갔다. 거실 쪽을 살짝 들여다봤다. 준호와 재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고요한 밤이라 다 들렸다. 형, 엄마 상태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맞지? 그런 것 같아. 의사가 그러던데 이런 병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대. 그럼 지금이 기회 아니야? 무슨 기회? 서류 처리. 엄마 정신 더 나빠지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누나가 가만 안 있을 텐데. 누나야 뭐. 간병하는 거 생색내면서 나중에 다 챙기려는 거잖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두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여기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투성이 얼굴, 푹 꺼진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저게 나인가? 잠시, 정말 잠깐이었지만 거울 속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몇 초 후 정신이 돌아왔다. 나는 박명숙이다. 75살. 새 아이의 엄마. 하지만 그 몇 초간의 공백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화장대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며칠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선미가 저녁을 차려주고 간 뒤 나는 거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통장이 없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나는 다른 서랍도 열어봤다. 옷장도 뒤져봤다. 안방 책상 서랍도 열어봤다. 없었다. 통장이 사라졌다. 아니, 내가 어디 다른 곳에 뒀을 수도 있다. 요즘 자꾸 깜빡하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혹시 누가 가져간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작은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 양옆에는 문들이 질비했다. 나는 문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문 뒤에는 어린 준호가 있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선미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재석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내게 안겨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문들을 지나쳐 계속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방. 아무것도 없는 하얀 공간. 나는 그 방 안에 홀로 서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꿈속에서 울었던 모양이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깥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그날 오후 선미가 왔다. 평소보다 일찍 왔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뭔데? 기저귀요. 나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선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엄마, 요즘 밤에 가끔 실수하시잖아요. 이거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미는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 방 구석에 놔뒀다. 그리고 나갔다.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정말로 끝나가고 있구나. 며칠 뒤 또 가스불 사건이 있었다. 밤에 라면을 끓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꿈을 꾸고 있었다.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는 꿈. 행복한 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흔들었다. 엄마, 엄마. 선미였다. 눈을 떠보니 부엌에서 연기가 자욱했다. 선미가 황급히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돌리고 타버린 냄비를 싱크대에 처박았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불나는 줄 알았잖아요. 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해. 미안해.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 그리고 한계. 그날 밤 선미는 부엌 가스레인지 옆에 또 포스트잇을 붙였다. 밤에는 절대 불 사용 금지. 빨간 펜으로 크게. 나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준호가 또 왔다.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거실을 지나며 며느리가 준호에게 작게 속삭였다. 여기 평수 꽤 되네요. 위치도 좋고. 준호가 며느리를 슬쩍 제지했지만 나는 다 들었다. 그들은 1시간쯤 있다가 갔다. 가면서 준호가 물었다. 엄마,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 보관하세요? 왜? 아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서로 싸우지 않을까? 내 재산을 놓고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평생 저 아이들을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다. 남편 없이 혼자서. 준호 대학 등록금, 선미 결혼 비용, 재석 사업 자금. 모두 내가 댔다. 내 살을 깎아서 내 뼈를 갉아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 아이들을 키웠다. 그런데 지금 저 아이들은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재산을 나누려 하고 있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거기에는 내가 몇 년 전부터 적어온 기록들이 있었다. 준호에게 준 돈, 선미에게 준 돈, 재석에게 준 돈, 날짜, 금액, 용도. 모두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해야겠다고. 저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낯선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포기하지 않은 눈빛.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의 눈빛.
나는 천천히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직접 써야겠다고 생각하며 요즘 들어 시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졌고 어제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어도 시간을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오늘 아침도 그랬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이 환했는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점심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부엌으로 갔더니 식탁 위에 랩으로 덮인 밥그릇이 놓여 있었다. 선미가 놓고 간 것 같았다. 언제 왔다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아이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 정리된 거실, 개어진 이불, 냉장고에 새로 채워진 반찬들. 선미는 말없이 와서 말없이 모든 걸 해주고 갔다. 요즘 선미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 아이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웃을 때도 예전처럼 환하지 않다. 뭔가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깨도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겁다. 며칠 전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접시를 떨어뜨렸다. 바닥에 산산이 부서진 접시 조각들을 보며 선미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쪼그려 앉아 조각들을 주우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가가서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무능한 엄마처럼. 선미는 요즘 거의 매일 온다. 아침에 오기도 하고 점심에 오기도 하고 저녁에 오기도 한다. 정확한 패턴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은 꼭 온다.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내가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한다. 가끔은 내가 또 똑같은 반찬을 만들어 놨을 때 아무 말 없이 치워준다. 냉장고 안을 정리하면서 엄마 이건 상했어요 하며 버리는 것들도 많다. 나는 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선미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엄마로 남아있을 뿐이다. 어제였나 그제였나? 선미가 내 방 청소를 하다가 침대 옆에 놓인 기저귀 봉투를 발견했다. 아직 뜯지도 않은 채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 봉투를. 선미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거 안 쓰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괜찮아. 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지쳐가는 마음이 뒤섞여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곧 그 봉투를 뜯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내가 스스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요즘 자주 전화를 한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던 전화를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씩 한다. 엄마 건강하세요? 밥은 잘 드시고 약은 챙겨 드셨어요? 목소리는 다정하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다. 억지로 다정한 척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전화 끝 무렵이면 항상 묻는다. 엄마 혹시 요즘 필요한 거 없으세요? 통장 정리 같은 거 도와드릴까요? 통장.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직 통장을 찾지 못했다. 어디에 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랍도 뒤져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책상 구석구석도 찾아봤지만 없었다. 혹시 정말로 누가 가져간 걸까? 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아니야, 내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 분명 내가 어딘가에 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간다. 지난주였던가.
준호가 집에 왔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 있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준호가 거실 서랍장 앞에 서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준호는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화들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다. 아, 엄마. 그냥 휴지 좀 찾으려고요. 휴지는 화장실에 있는데. 아, 그렇죠. 깜빡했네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준호는 휴지를 찾고 있던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었다. 재석은 요즘 더 자주 온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게 요즘은 사나흘에 한 번씩 온다. 올 때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나 영양제 같은 걸 들고 온다. 엄마, 이거 몸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고마워. 재석은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아준다. 하지만 그 손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어딘가 조급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요즘 건물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관리회사에서 알아서 해줘. 아, 그렇구나. 그럼 임대료 같은 건 어떻게 받으세요? 자동이체로 들어와. 재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 같은 게 묻어났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며칠 전 밤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재석이었다. 재석은 거실 서랍장을 열고 그 안을 뒤지고 있었다. 서류 뭉치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시 집어넣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재석은 한참을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방문을 닫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막내 아들이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았다. 통장, 도장, 서류. 내 재산에 관한 것들. 다음 날 아침 선미가 왔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선미에게 말하면 그 아이가 동생들과 싸우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가족이 더 갈라서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참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미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다. 하지만 밥맛은 없었다. 요즘 들어 과거가 자꾸 떠오른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가장 많이 생각난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던 날이 기억난다. 준호는 2등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기뻐하며 내게 달려왔었다. 엄마 봤어요? 내가 2등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했어. 그때 준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웃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환했다. 그런데 지금 준호의 얼굴에는 그런 순수한 웃음이 남아있지 않다. 선미도 그렇다. 선미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울먹이며 내게 안겼던 순간이 생각난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때 선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런데 지금 선미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지쳐있다. 나를 돌보는 게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재석도 마찬가지다. 재석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처음 배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던 날이 있었다. 그때 재석은 울면서 내게 달려왔고 나는 약을 발라주며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말해줬다. 그랬더니 재석은 금방 울음을 그치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었다. 씩씩한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재석은 씩씩함보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다. 그냥 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희미하게만 보인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선미였다. 선미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오늘 약 드셨어요? 먹었어. 정말요? 선미는 약통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오늘 약 안 드셨잖아요. 아침 약이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랬나? 선미는 물을 떠다 주며 약을 내 손에 쥐어줬다. 나는 멍하니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었다. 선미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 문득 작게 중얼거렸다.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그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내 귓가에 또렷하게 꽂혔다. 그날 저녁 선미는 저녁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전화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응, 오빠. 뭐? 엄마 통장?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빠, 그거 왜 찾아?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데 그런 얘기를 해?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선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다. 아니, 나도 몰라. 엄마가 어디 두셨는지. 오빠가 왜 그걸 알아야 해? 선미는 전화를 꽉 쥔 채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오빠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진짜.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선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또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 아이들은 서로 더 미워하게 될 것 같다. 내 재산 때문에, 내 병 때문에 결국 가족이 무너질 것 같다. 그걸 막으려면 뭘 해야 할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내가 몇 년 전부터 기록해온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준호 대학 등록금 마이너스 2천만 원. 준호 결혼 자금 마이너스 3천만 원. 선미 결혼 비용 마이너스 1,500만 원. 재석 사업 자금 마이너스 2,500만 원. 날짜와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다. 만약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하지만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생겼다.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알 수 없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천장. 몇 초간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그리고 몇 초 후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다. 여기는 내 집이다. 내 방이다. 나는 박명숙이다. 하지만 그 몇 초간의 공백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한참을 누워 있었다. 선미가 아침에 왔을 때 나는 아직 이불 속에 있었다. 선미는 방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선미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했다. 열은 없었다. 그럼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아침 해드릴게요. 선미는 부엌으로 갔고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점심때쯤 재석이 갑자기 찾아왔다.
선미가 아직 집에 있었는데 재석이 들어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석아,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왔어. 재석은 가볍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다. 선미는 팔짱을 낀 채 재석을 지켜봤다. 재석은 내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아줬다. 엄마, 요즘 어때?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재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통장 어디 뒀는지 기억나세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미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야, 이재석. 지금 뭐 하는 거야? 누나, 나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엄마 상태가 이런데 통장 찾겠다고. 재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는 왜 그래? 나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 걱정은 무슨? 너 돈 필요한 거 다 알아.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그저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재석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선미는 한참을 현관 쪽을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내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내 재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날 밤 나는 다시 악몽을 꿨다. 어두운 숲속을 걷고 있었다.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주변은 온통 나무들 뿐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걸었다. 그러다 문득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목소리였다. 준호, 선미, 재석. 세 아이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아이들에게 닿지 않았다.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나는 소리쳤다. 얘들아, 싸우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또 젖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더 초라해져 있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눈빛은 더 흐릿해졌다. 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얼굴이 언젠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이 될 것이다. 내 이름도 내 아이들도 내 인생도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준호가 또 왔다. 이번에는 뭔가 단호한 표정이었다. 선미도 함께 있었고 재석도 뒤늦게 도착했다. 세 아이가 거실에 모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앞으로 엄마를 어떻게 모실 건지 얘기하려고요. 선미가 끼어들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중요하지. 엄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 재석도 한마디 거들었다. 형 말이 맞아.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사정? 무슨 사정?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이 내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 대화는 점점 격해졌다. 준호는 요양병원을 주장했고 선미는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했고 재석은 돈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따졌다.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무섭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고 가끔은 저게 정말 나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다.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꺼진 볼, 생기 없는 눈동자.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몇 초간 완전히 멈춰서서 거울 속 낯선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다. 저건 나다. 박명숙이다. 하지만 그 몇 초간의 공백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언젠가는 아예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통장은 결국 찾지 못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선미도 함께 찾아줬고 준호도 왔을 때 찾아봤지만 소용없었다. 며칠 전에는 재석이 와서 혹시 은행에 맡겨두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행에 맡길 리가 없다. 항상 집에 보관했었는데. 그런데 없다. 혹시 정말로 누가 가져간 걸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내 아이들 중 누군가가 몰래 가져갔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간다. 며칠 전 밤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오는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 쪽을 살짝 들여다봤다.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안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림자는 안방 옷장을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고 옷들을 들춰내고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모습이었다. 한참을 뒤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 한숨을 쉬며 옷장을 닫았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또 다른 서랍장을 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누군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으로 봐서는 준호인 것 같았다. 내 큰아들이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미가 왔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역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선미가 준호에게 따지고 또 싸움이 벌어질 게 뻔했다. 그리고 결국 가족은 더 갈라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았다. 그냥 혼자 삼켰다. 선미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밥맛은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요즘 선미의 얼굴이 더 심하게 상해 보인다. 눈 밑 다크서클은 거의 시퍼렇게 변했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다. 웃을 때도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이고 말할 때도 힘이 없다. 며칠 전에는 내 방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냥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가가서 뭐라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어제는 더 심한 일이 있었다. 선미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냄비를 싱크대에 내팽개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부엌 쪽을 봤다. 선미는 싱크대를 붙잡고 서서 어깨를 떨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다. 한참 후 선미가 돌아서며 나를 봤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원망과 지침이 뒤섞인 눈빛. 하지만 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냄비를 집어들고 요리를 계속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준호는 요즘 더 자주 온다. 하지만 올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다. 뭔가 초조해 보이고 불안해 보인다. 며칠 전에는 선미와 마주쳤을 때 둘이 현관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대체 뭘 찾는 거야? 아무것도 안 찾는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엄마 서랍 뒤지는 거 다 봤어. 그건 정리 좀 해주려고 그랬던 거야. 정리? 한밤중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솔직히 말해. 통장 찾고 있는 거지.
그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알아둬야 하지 않겠어? 나중?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준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듣기만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재석은 요즘 거의 오지 않는다. 선미와 싸운 이후로 연락도 뜸해졌다. 가끔 전화가 오긴 하는데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응. 저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끝난다. 재석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무언가 체념한 듯한 느낌이 섞여 있다. 아마 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다. 선미한테 들었는데 재석이 사채까지 손댔다고 한다. 내 막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데 엄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수도 있다. 선미와 준호가 워낙 예민해져 있어서. 며칠 전 새 아이가 또 모였다. 이번에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싸웠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없잖아. 선미가 즉각 반박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여기가 좋으시다고 하셨어. 엄마가 뭘 알아?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누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엄마한테도 나아.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나는 끝까지 집에서 모실 거야. 재석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근데 누나,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병원 가든 집에서 간병인 쓰든 돈은 필요하잖아. 선미가 재석을 쏘아봤다. 그래서 지금 엄마 재산 얘기 꺼내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너도 오빠처럼 통장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재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나도 상황이 어려워. 솔직히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 엄마 돈으로? 그게 엄마 재산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받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선미가 벌떡 일어났다. 너희 지금 엄마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다. 새 아이가 내 눈앞에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싸움은 한참을 계속됐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말은 점점 거칠어졌다. 준호는 선미더러 엄마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선미는 준호와 재석더러 돈만 밝힌다고 소리쳤다. 재석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먼저 집을 나가버렸다. 준호도 화를 내며 나갔고 선미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버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내 병이, 내 재산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준 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준호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선미 결혼 비용, 애들 학원비 지원, 재석 사업 자금, 빚 갚아준 돈.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 수억은 될 것이다. 나는 그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펜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정신을 완전히 잃기 전에 이것만은 남겨두고 싶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족이 무너지지 않을까? 나는 한참을 펜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결심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겠다.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미에게 말했다. 나 오늘 나가야 돼. 어디 가시게요? 은행.
선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은행은 왜요? 볼 일이 좀 있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 수 있어. 선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조심하세요. 핸드폰 꼭 챙기시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혼자 밖에 나오니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다. 골목길은 익숙한데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예전에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던 길인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 있었다.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려다가 그만뒀다. 내가 치매 환자라는 게 들킬까봐. 결국 택시를 탔다. 기사님한테 주소를 말하려는데 순간 주소가 기억나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분명 알고 있는데.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기억해냈다.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말했고 기사님이 알아서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은 깨끗하고 조용했다.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언장을 쓰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설명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집중이 되지 않았다. 변호사가 물었다.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각자 받은 만큼은 고려해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노트에 적어온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준호한테 준 돈, 선미한테 준 돈, 재석이한테 준 돈. 그리고 선미가 그동안 나를 돌봐준 것. 모두 계산에 넣어달라고 했다. 변호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가끔씩 질문을 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유언장 초안이 완성됐다. 변호사가 그 내용을 읽어줬지만 절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 변호사는 서명할 곳을 가리켰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박명수. 글씨가 예전 같지 않았다. 삐뚤빼뚤하고 흔들렸다. 하지만 어쨌든 썼다. 사무실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다.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나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천천히 걸어서 택시를 잡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선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안해. 핸드폰 소리 못 들었나 봐. 선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그냥 좀 피곤해. 선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다. 푹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유언장을 썼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은 안심시켰다. 그날 밤 나는 또 악몽을 꿨다. 어두운 바다에 빠져 있었다. 물은 차갑고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발버둥 쳤지만 몸은 점점 가라앉았다. 위를 올려다보니 수면 위로 빛이 보였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다.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빴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BR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또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울을 보는 순간 멈춰 섰다. 거울 속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낯선 노인이었다. 나는 한참을 그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다. 저건 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억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다. 몇 초가 아니라 몇 분이 걸렸다. 나는 세면대를 붙잡고 서서 거울 속 내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다. 박명숙. 나는 박명숙이다. 75살. 새 아이의 엄마. 그 말을 되뇌면서 겨우 정신을 붙들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왔다. 표정이 예전과 달랐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엄마,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이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준호는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다. 여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대요. 엄마 같은 분들 많이 계시고요. 나는 팜플렛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깨끗한 방, 넓은 정원, 웃고 있는 노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곳은 결국 버려지는 곳이라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집이 좋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여기서는 한계가 있어요. 누나도 힘들어하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선미가 힘들어한다는 것,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간 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가면 결국 나는 요양병원에 가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천천히 모든 것을 잊어가며 죽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하루가 일주일 같기도 하고 일주일이 하루 같기도 하다. 달력을 봐도 날짜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졌다. 어제였는지 그제였는지 선미가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을 때가 생각난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 목소리에 담긴 피로와 걱정을 느끼면서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끄덕였던 것 같다.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아이들한테 짐 되지 말고 우리 둘이 조용히 살자고 했을까? 아니면 자식들 믿어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했을까? 답은 알 수 없지만 그리운 마음만은 확실했다. 며칠 전부터 선미가 집에 올 때마다 큰 가방을 들고 온다는 걸 눈치챘다. 가방 안에는 수건이며 옷가지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끔씩 내 방 구석에 하나씩 챙겨두는 모습이 보였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은 갔다. 아마도 요양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준호가 가져온 팜플렛이 아직도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선미가 그걸 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으니까. 나는 그 가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어차피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준호는 요즘 일주일에 2~3번씩 들른다. 올 때마다 밝은 척하면서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하고 묻지만 그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거실 구석에 쌓인 서류 뭉치, 안방 쪽 옷장, 그리고 여전히 찾지 못한 통장의 행방.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눈빛이 역력히 보인다. 지난주에는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가 안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손을 털고 있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시려왔지만 따지거나 묻지 않았다. 준호도 힘든 거라고,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 걱정도 많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재석은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어제 갑자기 나타났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밑이 퀭하고 살도 빠진 것 같았다. 선미 말로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했다. 빚도 많이 졌고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 재석은 내 앞에 앉아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재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재석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나갔다.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눈물이 났다. 요즘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 어젯밤에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꿈을 꿨다. 준호, 선미, 재석이 모두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웃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면서 내 손을 잡아당기고 안아달라고 조르고 배고프다고 보채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그 꿈속에서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면서 행복했다. 이렇게 작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고 그저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를 사랑하던 그 시절로.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서로 다투고 의심하고 지쳐가는 내 아이들의 모습이. 며칠 전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복도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참을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선미가 달려와서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해줬다. 선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천천히 기억이 돌아왔다.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나는 지금 집에 있구나. 선미는 나를 화장실까지 데려다주고 밖에서 기다려줬다. 나오면서 선미의 얼굴을 봤을 때 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다. 그날 이후로 선미는 밤에도 집에서 자기 시작했다. 내 옆방에서 자면서 밤중에 내가 깨면 바로 달려올 수 있게 문을 열어두고 있다. 가끔 한밤중에 깨서 밖을 보면 선미가 복도에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저 아이는 낮에도 나를 돌보고 밤에도 나를 지켜주고 있다. 자기 집도 있고 자기 가족도 있을 텐데 모든 걸 제쳐두고 여기서 나를 돌보고 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 말이 선미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참는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을 속으로만 되뇌일 뿐이다. 어제 아침 준호와 재석이 동시에 집에 왔다. 선미도 있었고 새 아이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우리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선미가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숙였다. 재석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알아본 요양병원은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대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전문적이고. 선미가 고개를 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엄마는 거기서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면회 가면 되고. 자주요? 오빠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면서.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누나, 나도 사정이 있잖아. 회사 일도 바쁘고. 사정? 다들 사정만 있네. 나는 사정 없는 줄 알아. 선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또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만. 싸우지 마라. 새아이가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가 다 미안하다.
너희들 힘들게 해서. 선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준호와 재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새 아이를 한 명씩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새 아이도 모두 울고 있었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그날 저녁 선미가 저녁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요양병원 안 가셔도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미의 얼굴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야윈 볼, 힘없는 목소리. 나는 선미의 손을 잡으면서 천천히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선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함께 울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있던 낡은 노트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에 잠겼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이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며칠 후 나는 요양병원에 입소했다. 선미가 짐을 싸주면서 내내 울었고, 준호는 차를 몰면서 말이 없었고, 재석은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조용했다. 넓은 방, 하얀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하지만 여기는 집이 아니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짐을 정리해줬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알려줬다. 아이들은 한참을 머물다가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 선미가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어 보이려 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이들이 나간 뒤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매일이 똑같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갔다. 가끔 아이들이 찾아왔다. 선미는 정말로 자주 왔고,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쯤 왔고, 재석은 한 달에 한두 번 왔다. 올 때마다 얼굴을 보면 반가웠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했다. 이름이 헷갈릴 때도 있었고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스치는 슬픔을 봤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잊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박명숙님, 오늘 가족분들이 전부 오신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누가 오는지 물어보려다 말았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면서 3명이 들어왔다. 중년 남자 1명, 중년 여자 1명,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남자 1명. 그들은 내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엄마, 저예요. 준호예요. 엄마, 선미예요. 엄마, 재석이에요. 나는 그 이름들을 들으면서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준호, 선미, 재석.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들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웃어주었다. 그들도 웃어주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날 3사람은 한참을 내 곁에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목소리의 톤과 표정만 느껴질 뿐이었다. 따뜻한 목소리, 슬픈 표정.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비록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또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나는 그 노을을 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어떤 옛날인지는 모르겠지만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 누군가와 함께 웃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 그 기억이 가슴속에서 따뜻하게 번져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날 간호사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봉투 하나를 건네줬다. 박명숙님께 온 서류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래요.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았다. 간호사가 도와줄까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볼게요. 간호사가 나간 뒤 나는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 가족분들께 전달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전해주면 될 것 같았다. 며칠 후 세 사람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간호사도 함께 왔고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명숙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여자가 내 손을 잡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아파. 괜찮아. 하지만 사실은 온몸이 무거웠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그저 그들을 안심시키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걸. 몸이 말해주고 있었다. 천천히 꺼져가고 있다는 걸.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그리고 세 사람도 함께 왔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박명숙님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일제히 변호사를 쳐다봤다. 변호사는 USB를 꺼내서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내 얼굴이 나타났다.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정신이 또렷했던 시절의 나. 나는 카메라를 보면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야. 선미야. 재석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너희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는 미안해. 너희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마지막까지 짐만 되고 힘들게 해서.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 준호야,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밤낮으로 일하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 하지만 그게 힘들지 않았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했으니까. 선미야,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드레스 입은 내 모습 보면서 엄마는 눈물이 났어.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재석아,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엄마가 돈 대준 거 기억하니? 엄마는 그게 아깝지 않았어. 내가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 엄마에겐 가장 소중했으니까. 너희들 모두에게 엄마는 많은 걸 줬어. 돈도 시간도 사랑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엄마의 재산이야. 엄마는 그걸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 하지만 공평하다는 게 똑같이 나눈다는 뜻은 아니야. 준호야, 너는 이미 많이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도와준 것들. 그러니까 내 몫은 20%야. 재석아, 너도 사업 자금으로 많이 받았지.
엄마가 내 빚도 갚아줬고. 그러니까 내 몫도 20%야. 선미야, 너는 엄마를 끝까지 돌봐줬어. 다른 아이들이 바쁠 때도 너는 항상 엄마 곁에 있었어. 그 희생을 엄마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 몫은 60%야. 혹시 오빠들이 불만이 있다면 엄마가 남긴 노트를 보렴. 거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유언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1년에 4번 세 남매가 함께 엄마 산소 앞에 모여야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빠짐없이. 만약 한 명이라도 안 오면 그 사람의 상속분은 나머지 2사람에게 넘어가. 엄마는 너희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엄마가 주는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야.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엄마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진짜 유산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 BR. 영상이 끝났다. 방 안은 조용했다. 세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자가 내 침대로 다가와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울먹였다. 엄마, 사랑해요. 나는 그 손을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떴을 때 주변이 환했다. 더 이상 병원방이 아니었다. 넓은 들판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남편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기억이 흐릿하지 않았다. 모든 게 선명했다. 남편이 웃으면서 나를 안아줬다.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따라. 6개월 후. 준호, 선미, 재석은 엄마의 산소 앞에 모여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졌다. 세 남매는 말없이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재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누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기적이었어.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해. 엄마 아프신데 나는 돈 생각만 했어. 선미가 2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다 힘들었어. 이제 그만 미안해하자. 엄마가 원하시는 건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잖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함께 엄마 산소 앞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바람이 불었다. 마치 엄마가 함께 있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었다.